그 의료용 식품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특수 의료용 식품이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만 의사로서는 정말 그 이제 영양을 주는 거잖아요. 영양, 치료와 영양. 아무리 치료 잘해도 영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영양을 과학적 베이스에 의해서 포뮬레이트돼서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바이타민, 일렉트로라이트를 정확하게 넣어준다. 약과 비슷하게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의사로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질도 좋고 안전성이 있으면 쓰지요. 다양한 거. 근데 현재 관리 체계에서는 그렇게 아주 정확한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관리해줘야 된다, 나라에서. 그냥 아무나 만들려고 그러고, 그냥 특수의료용 식품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펑션을 꼭 비슷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제품들 막 입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의사로서는 그런 제품만 나오면, 그게 지금 있는 제도에서 나오든, 새로운 독립법에서 나오든,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건 정말 환자를 필요한 치료를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장기적으로 먹게 되고, 퀄리티가 높아지면 값도 높아질 거야. 그런 건 당연히 치료를 위한 거니까 의료로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의료계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길이 매우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부에서도 나오셨고 학계에서도 나오셨고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식품 안전정책과장 최대원 과장이 나오셨습니다. 최대원 과장님 식품안전정책국에서도 2015년부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료용 식품에 대해서 과제를 계속 내서 고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 과제를 지금까지 쭉 해서 지금 법안 만드는 과제까지 갔는데 사실 이게 의료용 지금 식품법에서 돌아갈 건지 이게 독립법을 만드는 게 좋은 건지 이게 규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는 건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대원 정책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 최대원입니다. 앞서 연사님께서 말씀 주셨을 텐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환자용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식품위생법에 있지만 이 환자용 식품을 만드는 제조업자는 햇섭이라는 원칙을 적용을 해서 시설과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 환자용 식품에 대해서는 현재 장질환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질병 질환별로 한 10가지 정도의 유형을 정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식단형이라는 것도 최근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환자용 식품을 많이 다양하게 생산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 여러 가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제외국에 비해서 의료보험 수가 부분에 있어서 식대 부분만 일단 인정이 되다 보니 제조업체 측에서도 다양하게 제품 개발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식약처에서는 그 안전한 환자식을 만들고 이것들이 다양한 환자들의 입맛에 맞는, 기호에 맞는 식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그 환자용 식품이 의료보험 적용되고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의료용도 식품에 대한 메디컬 푸드에 대한 입법 연구용 사업도 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저희가 지금 초안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별도의 법 제정 부분은 저희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GMP 적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환자용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판매업 신고를 하고 별도의 전문 판매인을 두어야 한다든지 뭐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의무 적용을 해야 된다든지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강한 규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규제를 통해서 안전한 환자식을 만드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이런 규제가 또 업계의 활성화에 대한 저해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법 제정을 통해서 별도의 관리 체계를 갖고 가는 것이 정부나 업계의 투자 비용 대비 사회적인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꼭 별도의 법 제정이 아니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틀 내에서 다른 좀 더 차별화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신중한 접근을 통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 가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제 더 질문하고 물어볼 건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박도준 교수님께서는 이제 외과 교수시고 또 영양에 대해서 2000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좋은 업적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제 외과나 뭐 의료계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의료진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여기 명사를 드렸지만 실제로 위장관외과 의사로 위암 수술과 오도비만 수술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중환자실에 홍석현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이런 많은 누워있는 중환자 말고도 그냥 어떤 위암으로 수술을 받고 이제 잘 먹기까지 좀 그런 트랜지션 타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입원해 있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냥 포도당 주사만 맞고 있고 뭔가 이제 서플리멘탈한 EN이나 ONS를 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좀 굶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정맥 주사만을 또 고집하기도 그렇고 이제 그런 실제로 중환자 말고도 일렉티브 서저리 하는 그런 많은 수술을 하는 환자들한테도 이 리커버리 때 뭔가 이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아까도 이제 홍석영 교수님 말씀 주신 거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은 사실 이제 60% 이상 EN을 요구를 하는 그 수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런 EN의 어떤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한 40%에 머물러 있고 상대적으로 PN을 많이 쓰는 이런 좀 약간 현실적으로 이 왜곡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환자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아파서 의사를 찾는데 그렇게 뭐 10분 이상 쭉 들어보고 처방하는 건 한두 가지밖에 없다. 이제 그런 굉장히 석기시대 같은 이런 좀 뭐 그냥 쉬운 말로 하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영양사님들이 또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아까 뭐 조제하고 가공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원내에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심각한 감염 문제가 또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필터링 또 주사 이렇게 그 어떤 라인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돼서 결국 이제 선진국처럼 레디 투행 RTH로 요즘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일선에서 이 현장에서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싶은 이 의사로서 굉장히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마침 또 이런 EN 시장이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원활치 않고 10대에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나마 여러 가지 많이 그래도 서포트했던 에버트라든지 까비 프레즈너스 까비의 EN 제품이 다 철수해버리고 EN 부서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굉장히 황당한 일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 결국 처방하는 게 지금 뭐 앵커버나 하모닐라나 같은 그냥 처방 제품을 가지고 옥수수맛하고 뭐 커피맛 두 가지만 그냥 환자한테 그냥 주고 그것도 지금 약가 인하로 계속 어떤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좀 지정을 뭐 이렇게 간절히 하는 이런 시점까지 와서 이제 더 이상 좀 미룰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저도 이런 필요성, 의료용 식품 어떤 제정의 필요성은 누누이 지금 한 10년간 이제 충분히 우리가 공유했지 않나. 그런 문제는 좀 이것을 어떻게든
현실과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액션을 좀 취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분들이 오늘 여기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안전식뿐만 아니라 안전실, 방금 이제 최태용 과장님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이제 심평원 또 보건복지부 의료관님들이 다 계시는데, 이제는 좀 타국의 그 선례를 좀 벤치마킹 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모디파이 한다는 그런 대원 측은 다 공유를 했고, 방금 저도 이제 굉장히 반가운 소식으로 이제 입법사업 연구과제나 이런 별도의 국제적 부분을 고려하든지 또는 식품위생법 내에서 관리를 어떤 대안하다는 신중한 접근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어떤 투자를 하고 가시화시켜서 이런 시민 또 환자, 의사, 그리고 기업 모두가 또 좀 수긍할 수 있는 이런 그 제도적인 부분으로 이제 빨리 좀 스피드업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일단 간략히 먼저 좀 발제를 마치는 제 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제 대학병원하고 2차 병원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NST라는 게 있습니다. 영양집중 지원으로 도와드립니다. 거기 이제 의사, 약사, 영양사, 간호사 같이 하는 팀인데, 거기에 또 수과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수과를 만드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신 박도령 님이십니다. 다음은 이제 그 NST에서 이제 약사 선생님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박도령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표는 영양사 선생님이 다 하셨는데, 약사로서의 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거에 대한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성서울병원 약재부의 편집장으로 있는 박규정 약사입니다. 한국병원약사회에서는 병원역학협의회 영양분과장을 맡고 있고, 한국경례경상영양학회에서는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약사로서 영양남료 많은 부분에 이제 참여하고 있고, 많은 약사님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이 그냥 단순히 밥을 잘 먹자, 많이 먹자, 튼튼하게 먹자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영양 치료로서 접근되고 있고, 의사 선생님 비롯해서 영양사, 간호사, 약사가 모두 포함된 다각제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의료용 식품은 약과 식품의 중점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조제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그 성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사들이 꼭 참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저희 약사들은 약물과 경장액,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경장액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 많은 부작용의 관리를 위한 약제 선정과 권고에도 참여하고 있고, 이 영양 치료라는 것이 하나만 계속 될 수는 없습니다. 경장 영양을 선정하면 계속 경장 영양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정맥과 또는 경구 섭취를 병행하거나 바뀌어서 환자의 상태마다 수시로 변하게 되는데, 그런 관리들이 빈틈없이 행해질 수 있도록 다학제 팀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를 봤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회진 도중에 환자를 봤는데 경장 영양을 계속 먹고 평생 먹어야 되는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 환자는 먹을 게 몇 개 없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냄새도 맡기 싫다고 해서 경장 영양 자체를 거부하는, 평생 한 가지, 두 가지 또는 몇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맥 영양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부끄럽고 안타깝고, 환자들한테는 많은 선택의 여지가 외국에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선택할 수가 없고, 그것도 보험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느냐에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으십니다. 영양을 담당하고 있는 약사로서는 지금 대두되고 있는 많은 영양소들, 생선류라든가 미량원소, 또 강화된 아미노산들, 추가되는 많은 영양소들을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관리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고 해야 되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약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런 많은 능력이 있는 약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별도 판매나 이력관리 또는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과 또 의지, 또 그런 의무감을 매우 느끼고 있습니다. 약이 보약이라는 그런 말이 저는 사실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합니다. 먹는 게 밥이 보약이긴 한데,
균형 잡히고 연구 결과가 있고 근거 있고 제대로 주고 제대로 관리하고 의료의 관리 안에 우리 규제 안에 들어있는 그런 반만이 의학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법제연구원에서 왕승희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왕승희 박사님은 저희와 이제 그 독립법 한자용 식품법에 대해서 같이 연구 과정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승희 박사님한테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왕승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회에서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 자리는 입법에 관한 논의를 하는 말씀 먹고 얘기해주세요. 예. 네. 입법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입법은 정책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법적으로 제도화된다는 것은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특정 정책을 지원하는 그런 매개이자 수단입니다. 물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용도식품이나 의료용식품을 지금도 잘 관리하고 있다고요. 근데 규칙이나 의식,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적용되는 그 규범의 단계와 법률이라는 그러니까 국민적인 총의, 합의에 기초해서 규범의 인식이나 의지의 단계를 달리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전에 이 의료용 식품이 의약품 또는 식품과 중첩되는 영역, 환자와 일반인이 중첩되는 영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나라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또 미국과 같은 나라는 규제를 유보하면서 사후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고 중국은 더 개별적으로 규칙을 엄격히 만들고 일본은 한편은 식품부, 한편은 의약품부 그래서 환자도 업계도 가끔은 모호하고 혼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화하면 지금 가국의 전략기구에서 키워드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데모그래픽 체인, 인구 변화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경제 영역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도 사고가 있으면 식약처에도 특정 어떤 영역과 관련해서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지고요. 그러한 경계의 단계에 새로운 삶에 우리가 직면하면서 그 새로운 영역이 등장하는 그런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경계의 영역은 반드시 기존과 겹쳐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 기존의 질서 유지를 위한 각 규칙별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런데 식품이냐 의약품이냐 이게 이원화된 체계에서 우리도 또 계속 혼동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법을 위한 그런 고민을 하는 자리가 오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선진국에서만 이 입법을 하는 것인가? 우리도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란 어떤 나라입니까? 각 계열 주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이기 때문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이 자리에서 원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법은 그리고 독립 입법이라는 건 여러 관계된 법률과 관련해서 적용 규범이라든지 해서 이 전체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규제 사항이 있으면 합법에 대한 적용 규정이라든지 기본법이 되는 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이 특별법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법제화하는데 저희 연구원은 전국 실현 연구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법제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이어서 저희도 지원할 수 있고 또 그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제도의 필요성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단 다 자유 토론 시간이 되면은 이제 서로 이제 독립법이냐 아니면 있는 법을 보시느냐 이런 뜨거운 주제가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50지정 토론자 선생님들의 한마디씩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환자를 위한 권리, 소비자의 권리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할 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마이크가 작아요. 네, 이은영입니다. 워낙 이쪽에 전문 전문가 분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오기 전에 정말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열심히 찾아보고 식품의 기준 규격도 봐가면서 현재 특수의료 식품, 특수의료용 식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정의에 맞게 지금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지도 봤고 또 오늘 발제하신 분들의 한 말씀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걸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의료인들도 그리고 환자, 저는 이제 환자라는 말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의료 소비자라는 말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다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경장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줬는데 경장 영양에 대한 선택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제한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의사나 그런 환자 의료 소비자가 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중요성에 비해서 필요성, 경장 영양의 필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료인과 그다음에 일반 의료 소비자,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 그러니까 의료 소비자가 소비자 스스로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들도 또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이 더 좋을지 그 가족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던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스스로 이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이 보이고 그리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나라는 물론 관리는 되고 있지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이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제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의료 소비자 선택권 입장 측면에서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제한적이다.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또 제도적인 거하고 같이 맞물리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제도적인 부분을 풀어야 그 선택권도 또 넓어질 수 있는데 그게 서로 어떤 것이 먼저냐 어떤 것이 나중이냐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사실은 제도적으로 빨리 접근을 하려고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걸 제도를 선진화하고 그리고 그 효과가 있으려면 저는 그 환자들이 먹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특수의료용도식품이라고 되어 있고 미국에서 메디컬 푸드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를 보면 표준형, 그다음 맞춤형, 그다음에 새로 추가된 2020년에 추가된 식단형 식사관리 제품이 있더라고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치료의 목적이 상당히 강한 특수의료용 식품인데 식단형 식사관리 제품 같은 경우는 정의도 봤더니 만성질환자들이 편리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질환별 영양 요구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이라고 해서 좀 접근하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특수의료용 식품, 메디컬 식품으로 누구나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랬을 때 지금과 같이 약간 용도별, 그 다음에 환자 질환별로 분류가 된 형태로 본다면 나중에 의료 적용 문제가 나왔을 때
추가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세밀한 분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좀 긴급성, 그 다음에 환자가 환자로서 꼭 필요한 치료의 효과가 더 강했을 때로 분류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단체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될 때 뒷받침돼줘야 되는 것이 정보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워낙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제조하는 곳에서도 그 햇살 적용 원칙에 따라서 위생적으로 제조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식품산업 확장을 고려해서 다양한 식단형 식사관리 제품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걸 봤고, 특히 이제 2011 이제 새로 개정되는 그 개정고시를 보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2021년의 개정고시 아직 적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암 환자용 영양교제식품이나 암 환자용 식단형 식품에 대한 고시가 보니까 작년 12월 개정고시가 났었던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 기존과 다르게 그쪽에 식단형 제품에 대해서 많은 광고, 그리고 그런 광고들이 자칫 또 소비자를 또 하여금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짚어보고, 그리고 그런 분류를 어떻게 환자의 치료의 목적에 더 가까운 진짜 메디컬 식품으로서, 아니면 장기적으로 안성적인 약간 편리성을 주고 다양성을 주는 그런 목적의 의료식품으로서 약간 역할과 법제도 안에 들어서 관리할 때 적용해야 되는 것들, 기준들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좀 저는 한 발 뒤에서 본 소비자 입장에서 오늘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듣고 생각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내에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홍보의 방법,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일반 환자들, 아까 의료 소비자라고 그러셨잖아요. 의료 소비자들이 모르게 된 건 사실 의료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정의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수 의료용도 식품에 기능성 비슷한 식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료용 식품이라는 것은 환자한테 영양을 주는 겁니다. 영양. 그래서 환자 치료를 영양과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 이해하는 거 봐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식단형의 문제입니다. 이 식단형이라는 게 특수 의료 용도 식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일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은 이런 거 없습니다. 의료 메디컬 부서인데 일본이 이걸 막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헷갈렸어요. 이게 식단이라는 거하고 메디컬 푸드, 우리가 엔터럴 뉴트리션 포뮬라고 이게 다른 겁니다. 환자를 위해 쓰는 거지만 그런 개념도 완전히 갖고 계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의료 소비자들이 홍보를 조금 하면 우리보다 더 많은 업그레이드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거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그 보건복지부 급여과에서 유관을 사무관 분이 나오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고,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산업이 크느냐 안 크느냐가 기로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민의 돈이 들어갑니다. 아까 소비자 단체에서 이은영 우리 대표님도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의 돈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의료로. 근데 뭐 처음부터 이걸 다 줄 수도 없고 이제 단계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의료보험의 이제 적용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보험급여과 우리 사무관 유광열 사무관님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네, 방금 소개받은 유광열 사무관입니다.
저는 이제 보험급여과의 식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건강보험 체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지금 행위하고 그리고 이제 먹는 의약품 크게 두 개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에 따른 그 수술하고 처치, 거기에 따른 이제 치료 재료가 같이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먹는 의약품 속에는 그 혈관에 투여하는 그 혈관 주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의약품으로 등재된 그 경관식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혈관으로 투여하는 그런 영양식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데 식대라고 이제 많이 강의를 전반에 하실 때 식대 부분을 많이 예를 드셨는데, 여기에 저희가 건강보험에서 식대는 행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라는 거는 그 기본 식사, 그리고 일반 그 식사 가산, 그리고 뭐 치료식 영양관리료, 그리고 뭐 영양사나 조리사를 직영하는 직영 가산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영양사나 조리사가 조리를 해서 환자한테 제공하는 그 식대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료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기본 식사 속에 경관 영양 유동식이 들어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이제 특정 제품을 지정하거나 특정 제품을 제공했을 때 가산이 되는 게 아니라 자체 그 영양 유동식을 제공했을 때 영양사나 그 조리사한테 지급되는 비용, 행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입원했을 때 지급이 되는데 외래 왔을 때 왜 지급이 안 되냐? 이거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래로 왔을 때는 행위 자체가 조리해서 안전하게 환자한테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단계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식대를 급여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의약품으로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의사가 처방을 해서 이 경관식이나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도 지급되는 식사하고 여기에서 뭐 환자들한테 특별히 지급되는 식사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이기 때문에 이 식사까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좀 건강보험 전체 그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약품 속에 이 식대를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보험이 좀 넘어서긴 하는데, 이제 보험약제과에 검토할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제도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환자들한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본부 재정에 녹여갈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직접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이제 본부에서 어떻게 녹여갈 건지에 대해서는 보험약제과나 공보공단이나 이런 전반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도 있는 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국민을 위해서, 아까 의료 소비자를 위해서 그냥 보험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위료에 들어갈 것이냐, 약값으로 들어갈 것이냐. 행위료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행위에도 주는 건데, 우리는 이거는 식품이나 약과 비슷한 개념으로 환자들한테 처방을 내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또 우리나라는 지금 식대에 들어가 있잖아요. 식대에 들어가 있으니까 병원에서만 또 식대로 주는 거예요. 식대 고정돼 있고. 그럼 식대로 다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럼 늘 데가 어디냐? 아니, 굉장히 우리나라의 제도에서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험급여과, 약제급여과하고 이게 잘 되는 타면서 논의가 아주 뜨겁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 넘어가서 이제 약가에 대해서, 아까 이제 보험 문제에서 행위료로 들어갈 것이냐, 약값으로 들어갈 것이냐, 약으로 그런 문제가 또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보험 심사평가원 약가 산정부장이십니다. 박희경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해 소비받을 식사
신천 약가선서부터 바뀌었습니다. 말씀 먹고 얘기하시는지 마이크 잘 네, 저희가 이제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인 수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인상적인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을 오늘 이제 발제를 하셔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체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사무관님께서 큰 체계로 의약품인 경우와 식품의 경우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의약품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건강보험 수준이 앞서 발제에서도 있었지만 좀 높은 대신에 규제 수준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부분이 이제 식약처에서 크게는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이제 그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가 돼야 되는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결정 신청을 이제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담당을 하면서 이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약사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결정 신청을 하면 그것과 관련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제 평가의 내용은 크게는 이제 대상과 뭐 사용 범위 등을 정하는 급여 기준 그리고 이제 약가 두 가지를 이제 크게 이제 정해서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고시의 형태로 하는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정심까지 이제 통과가 되면은 약가가 고시가 되고요. 이제 급여 기준이 이제 그거와 별개로 또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와 같은 이제 규제를 받는 약은 지금 현재 크게 두 가지 제품이 유통식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다른 이원화를 하선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이제 고려할 사항으로 이제 식품 쪽에 가까운 식품이면서 강하게 규제를 그쪽으로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하실지나 어느 정도의 건강보험을 하실지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서 뭐 공급 중단이라든지 일부 부분에 대해서 발제한 내용에 조금 모방한 부분이 이제 공급 중단 부분이 약간 정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기상업체도 좀 해보시면 19년도, 20년도 이 당시에 특정 제품이 허가 변경 과정에서 공급이 좀 부족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제품도 재고가 부족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사실은 공급이 좀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정상화되긴 했으나 이제 이와 같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나 보험이나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과정에서 그 대신 환자가 정확하게 사용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될 수 있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도 의료인의 처방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발표 내용에 포함된 의료인의 처방에 의해서 이런 과정이 잘 지켜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적정한 약가의 관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 또 다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약값을 인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회사에서 자료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고 보험을 이제 등재하는 과정에서 그 인상적인 근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가 의료인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원화 중에서 이제 의약품 쪽이긴 하나 이와 관련해서 산업계에서도 부담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제 규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해질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말씀하신 이제 식품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제품 이제 개발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만약 의약품으로 된다면 현행과 같이 이제 의료인 처방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제 향후에 이제 제도가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쪽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의약품에 가까운 제도가 될지 식품에 가까운 제도가 될지는 이제 좀 더 상황을 본 뒤에 저희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게 처음에 약으로 들어갔다가 약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식품 관리를 빼는데 그래도 환자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유통은 또 의료계의 이제 쪽의 의료 유통을 또 취하게 되는 거죠.
거죠. 그런데 이게 약으로 이제 관리가 되면은 제조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약의 일상, 2상, 3상을 따라가면은 거의 뭐 제품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런 문제 때문에 아싸리 약을 갖버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고민을 하다가 보험을 해주기 위해서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으로 그냥 갖버리는 제품들을 만드는데 약 그거 하나 개발하는데 한 3, 4년 이상 걸립니다. 아까 봤듯이 일본에서 식품으로 된 제품들은 180가지가 있지만 이 약으로 된 거는 지금 10가지 이하로 있어요. 한 5, 6가지밖에 없습니다. 표준 제품을 쓰는 게. 그렇게 개발이 어려운데 마켓 시장은 이 약으로 된 게 제품은 없지만 마켓을 40 내지 50%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건 쓰는 겁니다. 보험으로 돼서. 근데 개발은 어렵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 제도가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는 제도가 좋지 않을까. 만드는 거는 식품보다 조금 규제를 해서 강하게 만들고 안전성과 퀄리티와 우리가 팔로워 그래서 다양성을 주고 그 다음에 유통은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기존 제도에 대해서 그걸 들어가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이냐 식대냐 행위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 같이 토론하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유 토론으로 이제 뭐 물어보실 수 있거나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립법이 좋으냐 그냥 있는 지금 의료 특수 용도 등 식품의 이 식품 내에서 그냥 그걸 변화시키는 게 좋겠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아까 왕성희 박사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거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먼저 말씀하시는 양승래 박사님께서 소수자 입법 지원의 취지나 목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새로운 법을 입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약간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취지와 목적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회 편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자꾸 이제 규제가 더 생기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규제라고 생각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라고 자꾸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게 기존의 법에 그냥 들어가면 기존의 법에 들어가면 아까 말했듯이 복잡하잖아요. 이제 그 의료보험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식품법이 들어가야 되고 식품법에 식품을 의료 약값으로 줄 수도 없는 거고 복잡하니까 저는 독립법을 만들어서 그냥 수능 밀고 나가면 어떤가. 국회에서 지금 전해수 국회의원께서 이거를 지지하고 또 발의도 해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냥 국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의료보험을 그냥 또 줘라 뭐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의료보험. 저도 그 보험 수가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별도의 법령은 없고 의료용 식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처방이 있으면 보험 수가를 적용해 주는 제도도 있다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식품위생법에서 관리를 하든 별도의 법을 제정을 해서 의료용도 식품으로 관리를 하든 보험수가 적용에 있어서의 적용 범위를 바꾸면 되는 것이지 규제의 틀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수가가 적용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험 자체를 모르니까 급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보험을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일단 건정식을 거쳐야 되거든요. 모든 급여 제도는 건강보험 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단체와 그리고 의학계 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정심이라는 것을 거쳐서 이게 이제 합의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합의가 된 이후에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고시를 개정을 해서 관련 이제 건보를 이제 적용하는 건데 다만 이제 이게
개를 법에서 권고로 적용해라 했다고 해서 건정심에서 네라고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건정심에 참여하실 위원님들이 이게 이제 그 재정 건정성과 그리고 이제 급여의 그 합리성을 고려를 해서 이게 이제 권고 적용이 합당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건정심에 참여하는 위원님들하고 또 사회적인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욕구들이 이제 크게 이제 반영이 돼야만 그게 이제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좀 수당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회적 욕구들이 좀 무르익어야 이게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금 상관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10대가 행위 수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그냥 단순 그냥 이음이나 이런 것이든 어떤 굉장히 좀 고급 어떤 재료가 있든지 그게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 식대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식당에서 그냥 환자한테 영양식을 그냥 제공한다. 멸균식을 제공한다 그러면 멸균식 합당한 이제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그 기준에 적합하게 이제 조리를 해서 제공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제품에 대해서 어떤 특정 제품이 얼마다 이런 거를 책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즘 이제 수술로 얘기하는 이제 DRG라고 이제 포괄수까지 맹장 수술이나 탈장 수술 이런 것들은 그냥 아예 정해져 있는 그런 포괄수까지가 있고 또 요즘 이제 포괄수까지를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이제 하물며 이제 그 포괄수까지 내에서도 어떤 기구를 사용한다든지 조금 다른 어떤 특수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별도 산정으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10대에서도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뭔가 너무 이렇게 통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이 재료라든지 뭔가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갔다면 그거를 별도 선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식대 자체가 제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게 영양사들의 처우 개선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행위, 이게 조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제공을 하기 위한 행위에 대한 급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 자체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멸균식이나 아까 경관 영양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공하느냐 이게 초점인 거지 그 제품이 어떤 거냐 이게 비싸냐 싸냐 이런 거를 고려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DRG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이제 별도 수가를 산정하는 거, 추가 수가 산정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예외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 DRG가 이제 수가도 적은 부분이 아닌데 일단 그건 좀 권해 얘기라서 그건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료식품 얘기다 이제 식대 얘기가 이제 같이 나왔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식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식대나 이쪽이 어떻게 행위 수가로 어떻게 물려서 들어가는 거가 좀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거 좀 수리해서 약값도 아니고 행위도 아닌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이제 좀 테크니컬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건정심을 통과해야지 이게 된다고 하셨는데 아직 우리가 법도 사실은 안 만들어졌습니다. 법을 좀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만 미리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승혜 박사님은 어떻게 아까는 독립법으로 만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 뉘앙스가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간단히만 답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 입법에서는 입법의 필요성을 우리가 논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입법을 꼭 해야만 하는 입법의 당위성이라는 개념은 저는 잘 들어보지 못했고요. 입법의 정당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입법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거는 좀 규범 단계를 법률의 단계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치적인 결단으로
지금 이 단계에서 확인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법적으로 반영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법률이어야 하느냐, 그에 대해서는 그 입법이 꼭 필수적으로 법률이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법을 연구하는 학교로서 입법의 당위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입법의 정당성은, 그러면 이 법을 통해서 누가 더 손해를 보고 누가 더 이익을 받느냐 이야기하면, 그러면 업체에서, 산업계에서 규제가 강화돼서 더 손해를 받아요.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환자나 아니면 환자의 보호자는 더 이익을 받다라고 한다면, 그 이익을 형량할 때는 우리는 더 보호해야 하는 권리의 측면에서 아마 더 정당성의 이익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계된 규제 설계에서 아마도 업체들은 더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측 가능한 그 틀 안에서 다양한 제품과 다양한 그 구성을 더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처음에 좀 어렵게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게 그 법을 하시는 분이라 좀 어렵게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 업체가 자꾸 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규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전에 우리나라에서 외국 제도를 들어올 때마다 저항이 많습니다. 기존의 기업들은 다 저항을 하죠. 저항하는 건,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모든 기존 기업들은 새로운 게 발견되는 것을 막는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락의 길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풀어서 업그레이드하고 다 같이 경쟁을 해서 또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지금의 10기업이 있는 것보다는 100기업이 경쟁해서 그중에 20명이 탈락되면 80기업이 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저쪽 서구나 유럽이나 제도가 지금 가장 앞서가니까, 물론 우리가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앞서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가장 목표는 우리 이제 의료 소비자, 그러니까 의료 소비자라고 하면 아까 의료인도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료인 플러스 환자를 다 합쳐서 의료 소비자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여튼 말씀. 근데 우리 의료 소비자일 때는 의료인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예. 그럼 제가 하여튼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저희가 쓰는 환자를 위해서 이거는 뭐 이게 독립법이 없든 어디에 들어갔든 하는 게 제일 좋고 의료보험 냈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저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외국 제도가 막 이렇게 있는데 쑥 그냥 독립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저렇게 돼버렸거든요. 일본이 약과 식품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걔네들이 어떤 식이냐면은 유럽의 메디칼 푸드를 일본에서 수입해오면 환자용 의료식품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 가지 첨가물인가 뭐 이런. 그럼 어떻게 선정하냐면 그냥 마그네슘이 강화된 무슨 제품이라고 해서 그냥 출시해요. 그리고 의사들이 알아서 또 그걸 씁니다. 한다 그러면. 근데 보험은 안 됩니다. 그게 또. 그러니까 이게 세계랑 통하지 않아요, 일본이. 일본은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약과 식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을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으로 이거 이제 의료식품을 만드는 회사는 없습니다. 일본 거 2개를 수입해 온 겁니다. 수입해 오다 보니까 일본에서 약으로 해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그냥 약으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어떤 결에. 그리고 그냥 약으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고 보험을 해주는 겁니다. 2개만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칼 푸드라고 해서 유럽과 미국에서 개발된 수백 가지의 메디칼 푸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다 식품으로 갑니다. 식품으로 가서 식품으로 유통이 돼야 되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첨가물 때문에. 또 첨가물이 또 우리 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글로벌하게 이게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저쪽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따라가면서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 일본처럼 가면 안 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규제라는 것이 당연히 환자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식사를 제공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 이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안에 보면 환자용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에 대해서 GMP를 적용한 부분을 예를 들자고 하면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는 저희가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해썹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GMP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차별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용 식품을 판매하는 거에 있어서 별도의 판매업 신고를 하고 특정한 전문 판매인이 판매를 해야 된다는 규정을 저희가 초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 세계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듯이 실질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 규제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들을 규제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하고 꼭 필요한 규제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것들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안전성 확보에 대한 별도의 관리 체계를 지금의 식품생법 내에서 관리하는 게 좋은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왕승의 연구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떠나서 정당성에 있어서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도 당연히 누가 이익을 받는지 기업은 어느 정도 손을 보더라도 환자에게 이익이 간다 이런 정당성을 주장을 하면서 별도의 법 제정을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별도의 법 제정이라는 것이 이런 정당성 이외에 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부분도 이제 간과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건 이제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소비자 단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 이제 의료 소비자들, 의료 소비자께서 이제 이게 정말 필요하다. 의료인들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제 저희도 홍보를 해서 의료 소비자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주장하는 게 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게 의료 식품의 정의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의 때문에 식단과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펑셔널 푸드, 기능성 식품하고 이게 헷갈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홍석영 좀 안 계시네요. 제일 많은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신 우리 이명현 선생님이 한번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시죠. 거기 마이크 있습니다. 네,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실 환자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식사 대용식, 환자의 식사 대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환자의 식사 대용식이 그냥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간 뭔가 대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외국의 의료용식품은 이 사람이 필요한 영양 요구량을 일반 식사로 절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게 되는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음식은 우리가 대체해서 먹을 수 있지만 이 의료용 식품은 다른 식품을 통해서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8가지의 특별한 특징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환자가 섭취하는 모든 식품을 다 의료용 식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환자에 있고 일반 식품으로는 식사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식사로 인해서 이 영양 요구량이 충족될 수 없다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환자가 좀 영양 요구량이 다르다는 건 되게 넓을 수 있거든요. 어떤 나트륨이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테인이 많을 수도 있고 단순 영양 요구가 다르면 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넓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좀 확장해서 궁금한 게 이제 그 환자들이 그냥 TPM 그 정맥 주사를 가지고 뭐 평생 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 영양 요구랑 다 맞춰가면서 칼로리 계산, 단백질 계산 그리고 뭐 지질 그리고 뭐 트레이스 엘리멘트까지 다 포함해서 그 TPM 스케줄을 짜고 그거를 가지고
매번 이 그 영양 요구량 체크해서 실제로 이제 환자에게 못 먹는 환자, 장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반장 증후군이라는 여러 가지 환자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이제 엔테럴 푸드로만, 그러니까 장이 살아있는, 정말 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는 EN을 먼저 하라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EN으로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게 이제 정말 의료용 식품 EN이 아닐까.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건 그렇게 생각을 이제 그냥 의사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발제해 주신 또 이호선 영양사님께서 혹시 그런 정말 TPN과 정말 그 정도로 이렇게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만 정의해서 하는 게 그런 정의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분류에 있어서. 의료인, 잠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의료인 입장에서는 환자가 왔어요. 왔는데 영양 불량이, 그리고 또 이 환자가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 다쳤어요.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영양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양을 주는데 TPN에서 정맥으로 주는 영양은 도움이 되고, 우리가 튜브로 주는 영양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야, 이게 말이 되냐. 환자를 위한 영양 치료하면서 영양을 주는데 TPN은 도움을 하고, 이해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잘못한 거죠. 의료인이 그 메디컬 푸드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있었던 겁니다. 이 정맥 영양은 대단히 업데이트하고 막 그러고 이제 편합니다. 이게 그냥 찔러놓고 술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수술하고 쭉 주면 이렇게 이걸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더 중요한데, 이건 참 제가 의료인이지만 반성하고 정말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사죄합니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거고, 훨씬 더 환자한테 좋은 거고, 의료에서도 좋은 건데, 선진국은 그래서 이거를 정신 차리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놨는데, 우리는 아직도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료인으로서는 똑같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양 치료하는데 이거 해주면 이거 안 해주면 안 되죠. 이거 다양성이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박정희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거고, 그런 입장이 있고, 정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게 확실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게 메디컬 푸드라는 게 그냥 기능성 식품하고는 다른 겁니다. 영양을 주는 겁니다. 영양. 이 환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의 영양이 모자르면 100을 주는 거고, 50밖에 못 먹으면 그 나머지 50을 채워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환자를 위해서 뭘 섞는 게 아니고 영양을 주는 겁니다. 영양. 이게 정의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방금 이런 대체 불가능 하다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유사한 제품들로는 일반인들이 구입해서 자유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피어나 이런 제품들을. 그러면 어떤 환자한테는, 환자라기보다 어떤 일반인은 자유로 필요에 의해서 구입해서 섭취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사실 모든 이 식품들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든지, 전문가의 인터넷을 받아야 된다든지 하면 굉장히 의미가 축소되고 제품의 개발에 있어서 오히려 제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자로 봤을 때 평생 이 영양 공급원이 아니면 경장영양제가 아니면 다른 루트로는 영양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나 전문가의 관리가, 과학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환이 없는 일반인인 경우에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나 니즈에 의해서 구입해서 살 수 있는 루트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학적인 목적으로 꼭 필요한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품 선택해서 적정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중지해주는 부분은 의료진이라든지 같이 일하는 영양관을 과학제가, 관련 제도가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렇다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양면성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어떻게 그 부분에서 사용하게끔 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포뮬레이트가 되고 그 성분이 들어가는 게 정의 있고, 또 정의하는 메디컬 슈퍼비전도 정의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그것도 이제 우리가 넣는 거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플로에서 친구들에게 발표. 네, 저는 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원경이라고 합니다. 정의에 관해서 정말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아마 서정희 교수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연구도 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까 우리 발제하시면서 임효정 연구원님께서도 메디컬 푸드 패러독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도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반 식사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거는 아까 발제하시면서 홍석현 교수님 가르치면 답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거든요. 답인데 원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대상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식사는 안 되는 거죠. 경우 섭취가 불가한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밥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밥은. 그러면은 그걸 그럼 어떻게 줘야 돼? 그래서 아마 과거 이 우리가 메디컬 푸드라고 하는 그런 산업이 생기기 전에도 그런 필요성이 있는 환자들이 있었을 거고 최초에는 아마 모든 음식, 일반적인 음식을 다 큐브 형식으로 갈아서 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블렌디드라고 말하는 포뮬라라고 말하는 그런 형태를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긴 거죠. 감염의 위험도 있고 정확하게 필요한 영양소를 다 공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그 정부적인 일상적인 식사를 섭취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영양에서 그 식사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를 특별한 형태의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가 바로 아마 메디컬 푸드의 시작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의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대상자에게 줄 것이고 그 대상자가 어떤 상태이냐를 명확하게 정의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주려고 하는데 대상자가 밥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메디컬 푸드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 메디컬 푸드가 주는 그 단어의 의미 때문에 그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또 한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의료용 버전처럼 생각하고 특별한 기능성이 있는 식품을 메디컬 푸드에 넣어서 뭐 홍보하거나 이러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단 1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식품이나 이 사원상에 대한 이해가 너무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 뭐 산업이나 또 일반인들이나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어쩌면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밥을 일상적인 식사를 먹을 수 없는 사람한테 주는 식사 형태를 변형하고 포뮬레이션이라는 게 나왔지만 그게 중요한 거는 그게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영양소가 에너지와 단백질이라는 점이 정확하게 그 정의나 기준 안에 정의가 돼야지 저희가 이제 원하는 대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랑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이시고 이게 이제 식사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식사?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바꿔서 영양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식사는 물론 일반인들 다 하고 하지만 일반인 식사도 영양 공급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환자가 있으면 이제 TPN으로 영양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메디컬 푸드로 영양을 주는 거니까 이게 식사라는 말보다는 저는 영양 공급이라는 그리고 이게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이 영양 성분들을 정확하게 넣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에 근거하여 여기까지 인류가 온 겁니다.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환자 치료에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파라독스라는 게 제가 이걸 이제 제도를 쭉 보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굉장히 늦은 줄 알았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는 완전히 늦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걔네 이 메디컬 푸드라는 게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걔네들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다고 해요. 해갖고 지금 있는데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왜 고민을 하냐면은 이제 업체가 이거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메디컬 푸드로 팔 거냐, 펑셔널 푸드로 팔 거냐는 그건 업체의 그 마음에 딸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게 돈을 많이 벌 것이냐. 그건 업체의 문제고.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메디컬 푸드로 들어갈 때 이건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퀄리티를 높고 이렇게 환자를 줄 수 있게 만드는 게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건 업체에서 이쪽으로 갈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나가는 지금 길입니다. 이게.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선생님 계시면 정의에 대해서 말씀 주셨을 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자라는 데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대상자 선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만 확실한 건 지금은 메디컬 코드가 필요하다는 점이 우리 모두가 이제 공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제품을 일정하거나 어떤 규제에 의해서 몇 명까지만 이 메디컬 코드 안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이 굉장히 다양하고 환자의 상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이 식품에 걸쳐 있고 약에 걸쳐 있지 않고 그것이 통합된 형태에서 선택의 범위가 많고 그 안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그런 유동적인 그런 법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제안해 드리고 싶고 저희가 뉴트리션을 볼 때 과거에는 식사였지만 이제는 뉴트리션 테라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양 치료로 접근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되는 많은 뉴트리언트를 성분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더 넣기도 하고 추가하고 빼는 그런 과학적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것을 또 우리 법률 안에 녹여내는 것 이런 것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다른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실제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메디컬 푸시라는 이제 독립된 어떤 법을 제정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의 어떤 식대에서 벗어나서 정말 어떤 보험 제정이라든지 뭔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규제만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유성관님께 그렇게 이제 독립적인 법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물론 이제 건정심 통과하고 이랬을 경우에 어떤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성별급여 나도 뭐 어쨌든 이런 그런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혹시 좀 경험으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저희 10대라는 부분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 영역 범위를 약간 벗어난 좀 초과하는 법이라서 일단 이게 이제 식품이나 이게 이제 의약품 범주 안에서 식품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런 부분이 조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의료용 식품에 대해서 의약품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서 이걸 공포로 적용할 건지가 지금 관건인 것 같고요. 일단은 식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행위에서는 그거를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보험 체계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약제냐 아니면 행위냐 이 두 가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파생돼서 치료 제도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수술 장비나 이런 것들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약제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특정 혈관 주사제냐 아니면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의료용 약 분야가 이제 새로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많이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일단은 주무과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간에 이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 제도를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 논의하는 게 좀 정확한 접근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약에 대해서 약과 이제 식품에 대해서 이걸 얘기할 때 이제 일본이 그렇게 간 거는 우리도 그렇게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게 우리 보험제도가 일본 보험제도예요. 일본 보험제도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일본에도 이런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보험해 주려면 약으로 따뜻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보험을 한 그 약도 일상이상 상상은 안 합니다. 제일 톡시코로드가 없기 때문에 일상은 안 하고 이상 상상을 하고 이렇게 약보다는 좀 루즈하게 만들어주는 제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거에 의하면. 근데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정말 일본처럼 약과 식품이 공존하는 제도로 갈 수 있습니다. 왜 보험제도가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생각나는 건데 우리도 복잡하구나. 그래서 그냥 저렇게 갔구나. 근데 미래를 봤을 때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게 미래로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금 있는 이 제도를 뚫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어떤 생각하기에 야 이거 독립법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이게 지금 앉아서 이렇게 뭉갤 거보다는 새롭게 하나 독립법을 만들어서 그냥 보험도 해주고 국회에서 그냥 통과시키고 막 이런 방법은 없을까? 저는 법을 잘 모르니까 의료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분이 이제 소비자 단체에서 오신 이은영 선생님이 한 말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이제 독립법으로 가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딱히 지금 어떤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법으로 일단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법을 제정할 때 문법 취지 왜 그 필요성을 강하게 공감하고 그걸 반드시 해야만 되고 그럴 때 법을 별도의 독립법을 제정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정도인 것이냐 필요하다고 해서 다 법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법으로만 해야 뚫고 나갈 수 있다. 다수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독립법으로 가는 것만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아니다라는 걸 지금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부분을 같이 가야 되는 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법을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소비자 쪽의 법을 보면 보호의 측면이 강한 법이 있고 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는 법이 강한 측면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소비자 쪽에 여러 법을 하면 무슨 보호. 그러니까 대상자를 보호하는 법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그럼 기본적으로 환자를 보호하는 법이냐? 그럴 때 그 보호가 강조돼야 되는 것이냐? 근데 그 보호와 더불어 이쪽의 산업 또 같이 가야 되는 것이냐? 의료의 선진화 그 부분도 같이 논하냐에 따라서 법으로 정할 때 입법의 취지가 명확해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이게 환자의 보호냐, 이쪽 산업이냐, 저는 그게 같이 균형을 맞는 것이 가장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아직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저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환자로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어떤 의료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환자로서의 복지가 증대되고 아울러 이게 워낙 보다 보니까 클 수 있는 시장 그 다음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 쪽의 선진화로 간다고 하면 산업의 발전과 제도적인 발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같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그것의 균형을 맞출 것이냐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하고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보호와 산업의 활성화가 저는 같이 갈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이게 서로 이제 충돌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다. 저는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플로어에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들 있으면 손들어서 자유롭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네, 다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러는데 유관련 사무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현재 그 보험 요양급여는 약제 그리고 행위 이 두 가지에 맞춰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저희가 의료식품이라고 말하는 이거는 아까는 제가 계속 식사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섭취할 수 없는 영양을
제공하는 것 때문에 뭐 저의 생각에 의하면 뭐 정맥 영양도 뭐 식사제 근데 안 되니까 피해를 주는 거고 EM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를 사실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에서는 약제 그리고 행위 이것이 환자의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로 보험 구별을 인정해 줬었는데 질병이 바뀌고 또 사회가 바뀌면서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유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아까 우리 발제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한테 영양불량이 굉장히 심하게 있고 그 영양불량이 환자의 치료나 이런 것들에 영향 또 예후나 이런 메디컬 아웃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런 시점에서 피해는 영양 공급의 영양 지원의 한 방법으로 보험이 되고 있는데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지원하고 있는 그 공급 루트가 다른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법을 어떻게 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제도 안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예, 그래서 일단 식품하고 의약품은 엄연히 지금 접근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식품은 일단은 어떤 그 유효성 안전성을 갖다가 식약처에서 검증을 받지 않고 그리고 의약품은 그걸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 그리고 많은 비용이 투자돼서 그걸 거쳐서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환자에게 이제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된 부분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건보를 지급하는 거고요. 근데 의약품은 이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식품이지만 그 의료용 그 식품 같은 경우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 건강상 그 위험 요소가 있으신 분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그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어떤 검증 절차가 없어서 이거를 이제 건보로 적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되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뒤집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약품의 정의를 어디까지 좀 넓혀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접근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약품에 속한다라는 정의가 일단은 약품 담당하는 그쪽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의약품의 범주 내에 의료용 식품도 포함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범주가 확대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건정심에 상정을 해서 건보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건보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 쪽에는 이제 계속 그걸 말씀드리지만 행위 수가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은 효과가 입증되어 있다. 근데 거기를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추가하려고 지금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메디컬 굿은 이거 증명되어 있는 겁니다. 메디컬 굿은 그 약처럼 어떤 디지즈가 나는 건 아니지만 치료할 때 그 치료 효과를 높인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지 메디컬 굿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약처럼 임상의 그런 정확한 그 약을 가지고 임상과 이런 건 아니고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런 거 또한 신제품 임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메디컬 굿이에요. 그냥 식품을 다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면 지금 메디컬 굿은 제 생각에 지금 생각에 이거는 약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법을 만들어서 메디컬 굿이라는 건 이런 거고 그거는 어느 정도 유효성을 입증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사실은 메디컬 굿이 비싸집니다. 사실 메디컬 굿이 비싼 이유는 그걸 증명을 하는 과학적인 베이스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냥 식품 만들어버리면 식품 값만 받으면 되지만 약도 그렇잖아요. 약도 그 연구비를 받는 거지 약의 그 재료비를 받는 거니까 재료비는 뭐 몇백원 나가지만 그게 몇십만 원짜리 약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연구를 하고 그걸 베이스를 깔았기 때문에 메디컬 굿이 된다고 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그걸 갖고 가야지 지금 약에 있는 걸 갖고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부쩍부쩍 하서는
야, 그렇지 않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만 그게 힘든 길이겠죠. 그게 힘든 길. 예. 물론 약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환자용 식품을 관리를 할 때는 각각의 질환자용별로 필요한 영양소를 한 17가지를 설정을 하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의 양을 충족을 해야 되는지 각각의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할 때는 연구 용역 사업을 통해서 임상적인 효과를 다 확인을 하고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환자용 식품을 만드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제품 자체는 특별하게 그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다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의료용 식품이라고 다시 이름을 바꾼다 해도 지금의 약가의 범죄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그 발표할 때 유럽이나 미국은 그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규격이 완전 제품, 불완전 제품, 디지즈에 따라서 완전한 식품. 이게 완전이라는 것은 그걸로 보면 영양공급이 다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브로드하게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학이라는 건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거를 회사가 알아서 만들어 놓으면 의사가 의료진이 그걸 알아서 골라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당뇨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당뇨는 이걸 몇 프로 이상 넣지 말아라가 아니라 개념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리피드 써야 되고 모두 써야 개념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러한 과학적인 이익을 우리가 만들 때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 기준을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 가면은 무슨 제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놨는데 중국은 아까 말했듯이 수십 가지의 기준을 만들어놨어요. 중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우리는 안 된다. 일단 인민을 규격을 만들어주자. 그 이해합니다. 인민이 그 제도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규격을 만들었어요. 굳이. 그래서 심사라는 제도가 있으면 그 제품을 만들어서 다양한 제품이 수백 가지가 나오게 만들어줘야지 기준을 정해놓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메디컬 푸드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이유가 그런 것도 우리가 녹여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사전 규제 위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사전에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 놓고 시장에 유통되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사후의 시스템입니다. 이건 이제 각 국가마다 그 국민성이나 법 체계에 따른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른 부분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을 부여하되 책임은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이제 책임제 행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전 규제를 강화하되 책임은 약간 다른 외국보다는 좀 낮게 설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업계의 자율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준, 규제의 틀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업계들이 물건을 만드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을 때는 지금 10종의 환자용 식품에 대한 유형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계속 지속적인 연구 사업을 통해서 이 유형도 질환별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10개 그리고 기존의 유형이 있는 것 이외에 별도의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을 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개별 인정형 제도도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을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기존의 이 식품위생법의 틀 내에 두는 게 좋을지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해야 될지는 차근차근 검토를 해가면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법을 전혀 모르는 의료인이 법을 좀 보니까 이게 참 그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사고와 사전이 다르더라고요. 그쪽은 이제 그 해놓고 책임 확실하게 지고 우리는 나라에서 관리하고 나라가 책임지고 이런 거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컬처랑 법은 같이 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맞춤형이죠. 이제 맞춤형을 제가 이제 그 요즘에 과제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사 제도를 잘 만들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사후 심사 제도에 대해서 우리 왕 박사님이 좀 다시 한번 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식품과 의약품이라는 두 개 유언화된 규제의 특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품은 대표적으로 전통적으로 사후 규제 방식이 적용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품목 제조 보고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의약품은 식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자면 가장 엄격한 규제 체계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허가, 임상시험, 아주 복잡하고 엄격한 관리 제도를 갖게 되는데요. 근데 식품위생법에 있는 기준 규격은 최소한의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의료용 식품에서 영양 성분에 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 형식의 그런 내용을 담은, 물론 이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그에 대해서 뭘 더 추가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른 그 일반 식품의 기준 규격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 규격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용 식품이 갖는 이 독자적인 특성 때문에 일반 식품법의 이 사후 규제, 일반적인 이 식품법 규제 체계를 의료용 식품에 적용하게 되면 이 의료용 식품이 가지고 있는 이 독자성을 잘 구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료용 식품을 중심으로 다시 법을 설계하는 그런 입법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 그 이번 입법안을 추진하게 된 중요한 배경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맞춤형이라고 해서 지금 그 기준규격에 들어와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시 영업자가 어떤 과학적 증명 자료를 첨부해서 개별적인 심사를 받게 한다는 이런 제도도 이걸 기준 규격이라는 그 고시화된 단계에서 이와 같은 규범 내용을 담기에는 영업자에 대한 그 권리 의무에 미치는 그 영향이라든지 정도가 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도 아니고 의약품도 아닌 이 별도의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급여 체계에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꼭 왜 이원화되어서 관리를 해야 할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거기서도 우리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의료용 식품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의약품이라고 또 간주를 하게 되면 의약품에 따르는 여러 가지 다른 그 허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계들, 안전관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단계들을 또 그에 맞춰서 식품이라는 의료용, 식품이라는 카테고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의약품의 중에서 이것도 다시 검토하게 되는 그런 불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료용 식품을 만드는 영업자, 의료용 식품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이 입법을 만드는 것이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의지를 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규제 체계에 새로운 것을 맞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회에서의 키워드를 자꾸 끌어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특별히 그 취약계층, 그 특수 의료용, 우리나라에서는 특수 영양 식품에 관련한 별도의 그와 관련한 레귤레이션, 우리로 치면은 법률입니다. 그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일반 식품법에는 없는 노티피케이션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럼 이 노티피케이션은 일반 식품법 제도와도 다르고 의약품 제도와도 다른 그런 규제 설계 방법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사후관리에 다 전적으로 맡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그것이 법률이 아니라 미국은 그 레귤레이션이 그 행정명령이긴 한데요.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또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다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자율에 맡겨진 것은 아니거든요. 기업체가 만약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새로운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거나 자기네들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일률적인 기준이 아닐 수 있지만 이거는 그보다는 더 엄격한 기준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면 이거는 의약품
의약품도 아니고 식품도 아닌 그러한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존 법제와의 어떤 여러 체계를 고려했을 때 이것이 별개의 입법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근데 그 바람직하다고 해서 전체 영업 판매 규제, 영업자 신고 이 모든 제도를 다 별개 조문으로 다 우리가 축소해서 집어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기능 신고를 입법했을 때 이게 식품위생법에 있는 규정들을 너무 많이 다 들여와서 이게 서로 복잡해서 지금 다시 건강기능 신고가 일부를 좀 중복되는 규정은 줄일 수도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대안을 검토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입법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조밀하고 너무나도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료용 식품이라는 그 별개의 개념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것이 법에서 우리가 검토할 때부터 이 영역을 우리가 인지해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깜빡 잊어먹은 게 이제 미국도 사실 그 컨퍼런스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따로 유럽도 그렇고 식품보다는 좀 강력하게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듣다 보면 좀 궁금한 측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원화된 체계가 이제 일본식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외국식인데, 사실은 보험 체계는 이제 미국을 읽긴 하시지만 저희 나라와 미국은 보험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거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근데 건강보험이 굳이 따지면 고시의 형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 가깝다고는 할 수 있지만, 물론 이제 등재 방식이나 이런 게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큰 이제 고시라는 형태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방식이 이제 나쁘다는 전제가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일본의 이제 의료용 식품이 이제 일원화되지 않은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환자 치료나 이런 부분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가 이제 내용을 보면 명확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저의 그 소속을 떠나서 그 부분이 좀 일단 궁금하고요.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원회가 이제 좋지 않다는 큰 방향은 있으신데, 과연 정말 그게 이제 환자 치료 일본에서는 그런 환자와 관련된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진짜 있는지 좀 그 부분이 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미국 쪽은 잘 되고 일본 쪽은 정말 관리가 안 돼서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수명이나 평균 수명이나 이런 거는 일본도 잘 관리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없어 보이는데, 과연 문제의 핵심이 이원하냐 일원하냐가 핵심인 건지 이제 계속 이제 궁금한 부분이 이제 좀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의약품과 관련 지금 현재 이제 현대 체제에서도 이제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수가에서 어느 정도 식대라든지 해서 이제 식품이 의료용 식품이든 아니든 이제 보험이 될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만 의약품 저희가 이제 개별 별도 산정을 하려면 의약품이나 치료 재료나 이제 행위 크게 이제 세 가지 분류가 저희 건강보험이 있는데, 거기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별도 산정이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이원화를 이제 깨고 하시는 방법을 한다면 그거를 이제 개별 제품의 허가를 넘어서서 보험까지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보험 쪽에서는 큰 개혁이 필요한 상황인데, 과연 그렇게 이제 바꿔야 될 필요성과 관련해서 이제 일본의 이원화 제도 체계가 정말로 그렇게 문제가 많은 방식이라서 새로운 이게 필요하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인지가 이제 좀 산업의 측면에서 산업계 의견도 들어보진 않았어요. 왜 그런 제품이 우리나라에 충분히 공급이 안 돼서 문제인 건지, 왜 이게 문제인 건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딱 와닿지 않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찔러셨습니다. 일본이 이원화돼도 선진국이니까 정말 아까 그 마켓 시장 있잖아요. 마켓 시장이 일본이 1조가 넘는 그 큰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많은 약품, 많은 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겪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이 왜 그 식품이 발달하게 됐냐면은 10대가 비쌉니다. 우리가 10대로 이제 이 멘탈 굿을 끌어들여온 것도 일본을 베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
일본 예를 들자면 일본 식대는 한 끼에 3만 원인데 그 메디컬 푸드는 15,000원에서 2만 원이면 됩니다. 식품으로 사면 그러면 병원이 10,000원 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2차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이 식품을 좋아합니다. 원장이. 근데 우리나라는 식대가 5,000원이면 이 메디컬 푸드를 그 환자의 칼로리에 맞춰주려면 15,000원이래요. 그럼 10,000원 병원을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5,000원에 넣어줘요. 병원에다 그냥 넣어줘. 손해봐도 좋다, 넣었다. 그리고 팔리면 일반 나가서 사먹는다. 나가서 사먹는 것도 돈을 다 나가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본 나름대로의 그걸 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그러니까 그래도 보험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만들지만 아까 말했듯이 약으로 과정을 가니까 너무 허비하는 게 많아요. 이 식품으로 가는 건데 약에 대한 규제를 갖다 다 하려고 그러니까 개발과 만드는 거, 시설과 너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벌써 그러니까 25년 전에 했던 과정입니다. 걔네들이 약으로 갖다 다시 식품으로 들어와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관리하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그렇게 꾸기꾸기해서 살고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 약으로 만드는 회사를 가봤어요. 일본에. 약으로 이제 메디컬 푸드를 갔더니 오직한데 정말 약을 만드는 라인 옆에 EN 제품이 딱 나와요. 메디컬 푸드. 야, 대단히 좋은 제품이죠. 근데 그 약으로 어떻게 다양성이 또 없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괜히 슬픔입니다. 그래서 문제 아까 말했듯이 그런 이제 일본의 그런 컬처가 있는데 그렇게 꾸기꾸기 만든 컬처를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우리가 약이라는 제도도 안 만들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메디컬 푸드 약으로 팔리는 것은 우리나라 제품이 아닙니다. 일본에 있는 걸 수입하니까 식약처에서 그냥 약으로 해줘서 보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식 그렇게 짜증기를 하고 살아갈 것이냐, 이 기회에 팍 나갈 것이냐, 이런 겁니다. 약과, 아까 말했듯이 약과 식품으로 가면 왜 안 되냐, 일본도 다 먹고 살고 다 잘 사는데, 그러면 성나라가 되버립니다. 글로벌이 되잖아요. 같이 커뮤니케이션. 유럽이나 유럽이나 미국이 잘 만드는 제품도 우리가 들어서 써야 되고, 우리 것도 그거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럼 이 산업이 우리도 어깨를 돌릴 정도로 산업체로 같이 가는 겁니다. 환자도 좋고. 그 애들이 많은 제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를 통일시켜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약과 식품이 아이전하는 것보다는 그런 예. 우리 보충하실 분이 또 하나 마지막 질문이 또 하나 있으셨죠. 요거는 되겠습니다. 저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 보험에 논의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빠진 게 뭐냐면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다양성이 환자가 영양 상태가 다 다릅니다. 동일한 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연령이라든지 얼마나 지금 말 붙이는 상태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공급해야 되는 제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게 환자를 위해서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걸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가 너무 많은데 환자한테 네 가지 매운맛, 보통맛 뭐 먹을래?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서 이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양성을 만드는 제품을 환자를 위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은 이견이 없을 것 같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식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을 만들 때처럼 만든다고 하면 다양한 제품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메디컬 푸드라는 제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숟가락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독일에 대한 의료보험 체계를 좀 더 말씀드리면 독일도 일본과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숟가락 기본으로 하는 체계입니다. 근데 독일에서 왜 엔테럴 누트리션에 보험을 해주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법의 그 범위처럼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이고 편리하다는 보험을 해준다는 그 해석을 그 문장을 해석을 해서 엔테럴 누트리션에 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숟가락 체계에서 그러면 이용하는 게 잘못이냐고 그러면 첫 번째 다양한 제품이 안 나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약품으로 그러면 의약품이었을 때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준다는 그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의료진 선생님들 PM으로 물리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칼로리를 줬을 때 PM이 당연히 더 비용이 비싸게 되겠죠. 그런데 또 이해를 줬었을 때는 영양 상태를 증진시켜주에 따라서 홍사 선생님도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에버리스트도 거의 재원이가 50%가
떨어지고 외국의 결과를 보면 다시 재입원율도 떨어지고 감염도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약도 덜 쓸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비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험을 자꾸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 단순히 영양 상태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이 작은 비용은 아니지만 이 비용을 통해서 더욱더 전체의 국가의 의료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누누이 이제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사무관님께서도 이제 그 지금 있는 10대라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메디컬 푸드라는 그런 걸 새로 만들면 거기에 걸맞는 의약품보다 세미 의약품처럼 뭔가 그런 수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안 될 것 같아서 과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좀 회의적일 수도 있고 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메디컬 푸드로 하게 되면 이게 아까도 이제 우리 임효정 선생님 그 발표도 있었지만 이게 의료인이 결국은 또 의사의 어떤 그 치료 목적에 환자의 행위가 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10대에 있어서 영양사의 어떤 행위 수가만 들어간 게 아니라 메디컬 푸드로 이게 됐을 때는 의사의 어떤 그 행위라든지 의료인의 간호든지 이런 NSD 수가처럼 이런 행위 수가에 조금 더 이거를 애드해서 적어도 이런 정상화를, 이 가격의 정상화, 어떤 수가의 정상화를 좀 이뤄내야지 이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물론 아주 정확한 근본적인 원칙적인 발전은 개선은 아니겠지만 약간의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걸로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저는 좀 한번 제안해 봅니다. 제가 저희가 이제 퇴장방지 의약품을 비롯해서 이제 저희가 다양한 소위 채산성이 없는 제품을 이제 검토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약간 의견을 드릴 부분은 이제 보험이 이야기 되면은 이제 제품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의약품에서도 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의료용 식품도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보험이 안 되는 걸로 자꾸 논의가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환자에 대해서 다양한 제품이 공급이 되는 부분이 충분히 시장성이 있지 않으면 이제 업체가 사실은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충분히 그 제품을 유지할 만큼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시장이 크지 않고 이러면 이제 수익이 적어도 이제 시장이 크면은 공급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 중단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의료용 식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환자별로 정말 다양한 이제 이게 필요하다면 저도 이제 종류를 보다 보면 당뇨병 같이 이렇게 대상 환자가 많은 질환 같으면 의약품에서 공급 중단 문제가 크게 문제되는 의약품도 당뇨 같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위 희귀난치성 질환 중에 특히 희귀 질환이면 환자 수가 소수로 오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제 보험이 문제인 것처럼 이제 갈 수 있는 것보다 과연 의료용 식품을 이제 별도로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의약품이랑 동일한 환자별로 이제 정말 맞춤형으로 가는 상황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채산성이 있을 만한 시장인지 업체가 오히려 그거를 추진을 이제 수입을 하든 제조를 하든 그 부분이 핵심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 관련해서 2차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다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시장이 큰데 의료용 식품이 다양하지 않다와 관련해서는 과연 그게 보험의 영역이 핵심인지 다른 부분이 핵심인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그 다양성 때문에 생산성이 없을 수 있고 뭐 그런데 그 히스토리가
미국에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의료용 이 메디칼 푸시 올판 드러그에 들어있는데, 올판 드러그는 뭐냐면은 만들어서 생산성이 없어서 안 만듭니다. 제약회사에서. 그랬는데 필요하다.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올판 드러그 액트에 들어있었어요. 처음에 메디칼 푸시 필요한데 안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이 커져버려가지고 커져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게 너무 커진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이제 사실 올판 드러그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돈 버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맞습니다. 이게 보험이 돼갖고 더 기업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저는 이제 무조건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잘못될 수도 있죠. 근데 스탠다드 제품으로 돈을 벌고, 사실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특수한 거는 또 봉사식으로 약간의 마진을 남겨서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게 그 약업계라든가 이런 거에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회사들 스탠다드 폼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특수한 것들은 그렇게 마진이 많이 안 남지만 의무적으로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 시간이 5시 10분이 마감 시간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뜨거운 열기로 시간을 꽉 채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메디칼 푸시 의료식품이 정말 필요하다.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반성할 거는 아까 의료 소비자 분들, 우리 의료인들도 많이 모르니까 홍보를 해야겠지만 의료 소비자분들한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고 이게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거라는 건 됐고 앞으로 논의는 이제 아까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이어가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지금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충분한 논의를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 이번 이 포럼을 만들어 주신 우리 전혜숙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는 그것처럼 또 좋은 게 없겠습니다. 근데 발의해도 알고 보니까 갈 길이 멀더라고요. 그것도.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식품안전국과 의료 이제 보험 이제 복지부에서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우리 의료 소비자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건데 하여튼간에 우리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공감을 하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걸로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